네, 감사합니다. 드미트리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세비지 교수님의 이제 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신장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 기술이 필수적이다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 이제 말미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임상 기술이 저신장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디스클로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학습 목표죠. 네, 저희가 오늘 강의를 모두 다 듣고 나면 어떠한 임상 기술이 중요할까? 네, 이제 특히 이제 저신장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임상 기술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직접 이제 질문을 통한 뭐 병력 청취 그리고 이형성증 특징 발견을 위해서 이제 신체 검사와 같은 임상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진단 프로토콜, 뭐 여러 증후군 장애에 대한 유전자 염기설 분석 등등에 관련된 AI 역할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간략하게 뭐 성장 장애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상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한 다양한 그 측면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의사와 환자의 관계, 그리고 병력, 뭐 신체 검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환자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뭐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제 헌신도 해주고 그리고 임상 기술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신장 감별 진단과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성장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분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1차 그 질병을 보실 수가 있죠. 장애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성장판이 네, 결함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장판 외부 하지만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인 결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분비 영양장애와 같은 결함들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이러한 그 저신장증과 관련된 병인학적 근거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뭐 이제 그 환자를 정말 그 소아과 의사 또는 이제 내과 의사로서 아동에게 접근을 해야지 내분비 전문의로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러한 저신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적인 접근은 사실 뭐 과학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아트,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를 뭐 이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하나의 한 명의 환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뭐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병력과 관련된 그 기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그 병력 청취에 관련된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저희는 관련돼서 청취를 하고 질문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신중하게 의의를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어봐야 될 질문 사항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그 개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14세 소년이 클리닉에 내원을 했습니다. 이제 저신장증에 관련된 이제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좀 지연이 된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뭐 진전이 없어서 괴롭다. 이제 성장 촉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뭐 AI 프로그램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박스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증상 없음, 위장 증상 없음, 뭐 비뇨기 문제 뭐 없음 등등. 이렇게 뭐 정말 굉장히 간단하게 병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을 하게 되면 체질적으로 성장 사춘기가 지연되고 있음. 이런 임프레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내리고 나서는 뭐 월 3회 뭐 이제 뭐 관련된 그 호르몬을 투여를 하고 이제 반응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상담 이제 진단을 할 때 보시면 거의 진전이 없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여전히 이제 굉장히 자신감도 부족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 역시도 실망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열악하게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뭐 성장 그리고 사춘기의 지연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위장 증상이 있냐 했을 때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뭐 다른 뭐 전신 측면 이제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적인 스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위장 증상은 없어. 하지만 식욕은 좋냐? 네. 복통이 있냐? 아니요. 뭐 하루에 몇 번이나 배변을 하냐? 하루에 두세 번 합니다라고 답을 하겠죠. 그럼 화장실에 언제 가니? 하면 뭐 하루에 두세 번 가는 게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하죠. 뭐 밥을 먹으면 가요. 이제 식사를 한 직후에 갑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뭐 하루에 몇 번 이제 식사를 한 직후에 화장실에 간다라고 답을 하면 아, 이게 뭐 일반적이지 않다. 비정상이다라고 임상은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걸 좀 조사해봐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시면 네, 저희가 관련된 이 호르몬은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투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트랜스 글루타민화제 한글라이드 항체를 봤을 때 양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 생각을 봤을 때도 이제 양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을 보니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저희가 진단으로 놓쳤던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직접 그 병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놓쳤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형과 관련된 특징을 문서화해야 되는데요. 네, 임상은 저희가 숙련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있을 때 정말 신중하게 살펴보고 모든 디테일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누난 신드롬, 누난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폴 디미트리 이런 그 안면 인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디미트리 교수님께 말이죠. 네,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누난 증후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또는 이제 미묘한 증상을 포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소년들을 보면 네, 비정상적인 안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미묘하게 그 비정상적인 안면을 가지고 있죠. 네, 보시면 이제 넓은 눈, 그리고 낮은 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형적인 얼굴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AI가 과연 네, 민감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미묘한 표정, 미묘한 증상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나 이제 눈안 증후군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상으로서 저희는 훨씬 더 예리하게 관찰을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그 저신장을 유발하는 질환들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민 검사 전에 이제 진단해야 되는 것들 있죠. 뭐 채강, 그 채강병, 뭐 크론병, 누난 증후군, 뭐 저연골 형성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증후군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기형적인 특징이 굉장히 미묘하게 알아채기 힘들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상의가 그 예리하게 살펴보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검진,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그 일반적인 아동 이제 신체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사실 이러한 그 선별 검사가 좀 꽤 큰 이제 챌린지였죠. 그래서 이 출판물을 살펴보면 네, 신시내티에서 이제 관련된 기사 이제 출판물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업가에 오는 이 건강한 그 아이들, 그 특히나 이제 건강한 키 작은 아이들을 보면 네, 총 98.7%의 아동들이 이런 뭐 비정상 그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고 그 결론이 뭐 기존의 접근 방식이 잘못이 되었고 이러한 선별 검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높아서 이제 건강한 저신장 아동에게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판물을 인식을 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판단을 하는 논문입니다. 선별 검사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는 어떨까요? 네. 일반적인 그 접근법에는 많은 그 챌린지를 가지고 있었죠. 네, 고전적인 임산 진단 접근법에 관련된 이제 비판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저신장 아동들을 과연 진짜로 진단을 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의문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관련된 저신장 아동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표준 의료 평가가 고립된 저신장 아동의 진단을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좀 반론을 듣고 싶습니다. 표준 의료 평가 역시 저신장 아동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유전자 시퀀싱의 가치를 그 일부 특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AI 디지털 툴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신호를 몇 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사 검사에 관련된 적신호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근친상간이라던가 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은 뭐 한부모 뭐 자녀 같은 경우 또 이제 인식이 가능한 뭐 여러 가지 표현형 또는 이제 진단이 없는 증후군의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 얘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진단이 되지 않은 증후군 아동의 뭐 유전자 연구, 뭐 그리고 부모 근친 관계, 정상 부모를 가졌는데 뭐 심각한 표현형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제 그 알고 있는 증후군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시퀀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엑솜 시퀀싱을 그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유전자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엑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DNA에는 모든 엑솜을 살펴보고 저희가 유전자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BLM 유전자 엑솜에서 이제 동형 전압 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불륜 증후군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것을 AI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AI가 뭐 여러 가지 의사 또는 또는 소아내분비학자를 대체할까요? 뭐 사실 뭐 임상적인 기술이나 전문성은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상적인 프랙티스에 의존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게 이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뭐 하루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간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뭐 그 진단을 AI가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AI는 사실 전문가를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완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단순히 생물학적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그들 고유의 필요성 그리고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치료의 핵심 가치는 그 환자 그리고 우리 의료 전문가 간의 그 관계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AI가 이런 뭐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 관계에 뭐 여러 가지 그 중증도를 뭐 테스트하거나 비중을 정해줄 수도 없는 것이죠. 저희는 항상 그런 아동 환자들의 눈을 마주치고 가족들과도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근데 이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AI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뭐 병력 청취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뭐 기술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뭐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도 기계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이제 시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만의 그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클리닉을 가보시면 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AI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그 모든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진료의 리더십 평가에는 AI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서 클리닉이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으면 뭐 이제 치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환자 또는 가족의 뭐 동기, 사기가 저하가 되면 뭐 AI가 측정을 하고 수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상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병력과 관련된 뭐 청취, 그리고 특징에 관련된 직접 하는 검사, 관계 설정, 감정 특정을 하고 공감을 형성을 하고 HCP 리더십을 이제 양질의 평가를 하고 그리고 환자와의 눈 맞춤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제 격려도 해주고 안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임상 기술을 계속해서 키워야 됩니다. 저희는 기술, 뭐 기술자 컴퓨터가 아닌 바로 사람 의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